4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점유의 관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어쨌든 간에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훔친 사람에게도 강도짓을 한 사람에게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를 점유의 관념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뒤에 잠깐 보시면은 우측에 1번 점유 보조자가 나와 있죠. 의 한번 읽어볼게요. 의. 점유 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뭐죠?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왜 이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이유는 이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 누가 점유 보조자냐?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게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저희 집에 가정부가 있다면, 없습니다. 있다면 얘기죠. 누구는 도망 다니면서도 가정부 되고 다니는데 제가 가정부가 있다면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은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정부 아주머니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고요. 오히려 누구에게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는 말 속에서 첫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되죠. 또 점유권이 없다는 말 속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끝.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간접 점유가 나옵니다. 개념 나오죠? 개념식 한번 읽어볼게요.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권 쭉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임대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점유자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임대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은 자신의 집을 세입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죠. 그래도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결론은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이해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일단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8문제가 나오죠. 그죠? 20%니까. 8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8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고루고루 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한 것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문제를 한 문제를 내는데, 한 문제를 낼 때는 보통 뭘 내냐면 지금 보려고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부분은 시험에 나올 거란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요. 413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요 두 사람 간의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임대인 이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 회복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전세권이 있다가 돌려주게 되면 전세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게 되면 임대차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 회복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점유자, 회복자 간의 문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에 과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점유자가 만약에 선이라면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점유자가 악이라면 수취한 과실 부당이득 돌려주고 이자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그 과실을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변상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가 있는데요. 이 대지가 남의 대지예요. 저는 남의 대지인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제가 저희 집에서 이 돼지를 어떻게 몰래 키우고 있는데 이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이 돼지 새끼는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악의 점유자고 과실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소유자에게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새끼를 12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서 2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2마리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수취하지 못한 것이니까 10마리는 돌려주고 2마리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새끼를 낼 때 아무런 과실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의사를 불러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돼지 2마리가 죽었다면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니까 두 마리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이렇게 멸실훼손된 경우에는요. 둘로 나뉩니다. 첫째, 요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누게 되고요.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회복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지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은 어떻게 지냐면 선이 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소유의 의사까지 있다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and 또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멸실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선이이고 뭐 해야 돼요? 자주가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이에요. 따라서 악이거나 또는 타주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뭘 해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 필요비는요.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나 쉽게 말하면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이익을 주는 비용에서 쉽게 말하면 계량비를 말합니다. 계량하는 비용.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단순히 고쳤다면 그건 뭐예요? 수리비 필요비고요. 만약에 보일러를 쌔뱅이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돼요? 계량비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의 집 고양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고양이 아파서 치료했다면 그건 뭐예요? 보존비니까 뭐가 돼요? 필요비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얘가 뭐 그냥 암놈인데 발증이 나서 너무 시끄러워서 얘를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보존비는 아니고요. 뭐로 보냐면 유익비로 보겠죠.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비용 엄청나더라고요. 70만 원? 60만 원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매로 했어요. 15만 원. 또 그 최순실 그 양반이 야매로 했다는데 저도 그 고양이를 얻은 건데 참 이게 사람이 치사한 게 얻은 건데 중성화 수술해야 되는데 60만 원 그러니까는 눈이 막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안 하다가 알아봤더니 야매로 15만 원 해준다는 데 따라서 15만 원인데 아무튼 이런 건 뭐죠? 유익비가 됩니다. 일단 결론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받을 수 있고 무엇도요? 유익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필요비의 경우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집 고양이를 키웠어요. 남의 집 고양이를 뻔히 알아요. 알면은 알았다 하더라도 얘가 그동안 먹은 사료값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료값은 비용이죠. 근데 얘 사료 안 주면 뭐 죽으니까 이건 뭐예요? 보존비로서 뭐예요? 필요비고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뭐는 받을 수 있어요? 필요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사료값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고양이가 얘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이 새끼는 제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선이에요. 선이면 고양이 새끼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 대신 무엇은 받을 수 없어요? 사료값은 못 받는 거죠. 왜냐하게 선이었다는 이유로 뭘 수취했어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제가 남의 집 고양인데 남의 집 고양인지 모르고 선의로 키우다가 얘가 몰랐어요? 새끼를 낳았다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새끼 고양이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뭐는 못 받는다고요? 사례비는 못 받는다. 왜냐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수취한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아무 때나 청구하는 이것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은 회복자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지급하면 돼요. 여기서 보통 시험 문제를 내면은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현존 이익이나 지출 비용을 선택해서 지급하는 사람은 누가 선택할 문제죠? 회복자가 선택할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잘 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숙제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을 끝내는 겁니다. 점유를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소유권으로 가는데 소유권에서 뭘 봐야 되냐면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와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언제 인정이 되는 거냐면 공로로 길로 나가는 것이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나갈 길이 없으니까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 하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요 굉장히 흔해요. 이 권리가. 왜 흔하냐면은 우리가 교외 지역의 지족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획되어 있을 뿐 길이 없어요. 지족도 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길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그래서 은근히 흔하고 또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돼 가지고요. 토지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도 많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규정입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판단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솔직히 우리 민법에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지족도 상으로는 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갈 길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보통 원론에 땅 주인이 길을 막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막 뭐 이렇게 지랄거린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땅 주인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편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세 번째,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는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막힌 땅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라도 뭐가 만들어졌어요? 길이 만들어졌다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어요?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주의할 점은 첫째, 현재 용도만을 고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그 토지 용도는 뭐가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의 공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관계법규 배우실 때 배우시게 되는데 뭐 건물을 지으려면 몇 미터에서 도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로폭이 나와요. 그게 뭐가 되지는 않습니까? 적용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 손해가 있다면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신의칙상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뭐 일종의 뭐 신의 성실 원칙에서 뭐 신뢰의 원칙이나 또는 뭐 금반의 원칙과 관련되고요.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뭐 할 수 없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양도 또는 토지 분할로 인해서 갇힌 땅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를 특별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갑이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을에게 뭘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일부 양도죠. 그러면 갑은 요렇게 땅을 잘라서 을에게 팔면 을의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을이 갑에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보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분할은 또 이런 거죠. 한 필지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땅을 요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분할할 때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통용할 수 있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땅이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럼 이때 갑은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장이에요. 요 땅이 정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럼 정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에 취득해서 취득시효가 나오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점유권 할 때 점유자의 회복조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중요하고 거의 100%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요 취득시효도 대단히 뭐예요? 중요해요.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요 은근히 뭐죠?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막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면요 한도 끈도 없는 거예요. 일단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점유취득시효거든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만 할 건데 일단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몇 년이요? 20년.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단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개적인 점유, 공연한 점유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자,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20년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지금 내 앞에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이 사람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채권적 청구권이면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죠. 몇 년짜리가 되겠어요? 10년. 그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방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취득시효가 뭐조차 되지 않아요? 시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20년, 30년, 50년 지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요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개시가 돼서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 비로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중요한데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등기는 상대방 누구냐면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밤 자정이. 그러면 지금 8시 35분 현재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없죠. 채권이 없는 거죠. 그럼 저에게 언제 등기 청구권 채권이 생기냐면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그 상대방 채무자도 누구냐면 오늘 밤 자정 그 시점의 소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뭐죠?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보세요.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7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또다시 병이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빨리 하면 좋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빨리 하는 사람이 뭐 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죠. 오히려 늦게 산 사람, 20년이 지나서 산 사람이 보호를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시험 문제 어떻게 해요? 잘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예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물론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게 있어요. 1번이라 할까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대상이에요. 취득 시효할 수 있는 부동산은 타인의 소유 부동산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취득 시효는 일종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가 맞긴 맞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 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국유 재산의 경우에 취득 시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국유 재산이 용도가 진영되어 있는 행정 재산인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하냐면 취득 시효 못해요. 다만 행정 재산이 공용이 폐지가 되면 뭐로 바뀌냐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요. 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냐면
취득시효가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잡종재산이라 그랬어요. 잡종재산. 근데 국유재산법을 개정했습니다. 왜요? 잡종 그러면 왠지 어감이 안 좋아서 일반 재산이라는 말을 바꿨고요. 일반 재산이 과거에 뭐예요? 잡종 재산을 말합니다. 아무튼 행정 재산은 뭐 하지 못합니까? 취득시효하지 못하고 공용이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입니다. 가장 주된 효과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의 효과가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점유 기간 동안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을에게 20년이 됐을 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소유권은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가 되냐면 소급을 해요. 따라서 등기하는 순간 요 20년 기간 동안도 누구 건 거예요? 을의 것이니까 을은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등기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20년이 됐을 때 갖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하고 있고요. 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인데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아니죠.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년이 지나도 점유를 계속하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뭐 30년, 40년 지나도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완성된 후에 누구한테요?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고요. 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 공용이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점은 점유 개시시로 뭐예요? 소급하기 때문에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428페이지 오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예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점유하기만 하면 되는데 꼭 점유한 토지가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어요?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아요.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것도 잘 틀리시는 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걸 아셔.
알면서도 미등기면 등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미등기든 나발이든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번 취득시 완성되는 취득시 완성된 후에 시효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고요.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 점유를 개시한 때 뭐합니까? 소급하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어렵게 나오진 않겠죠?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하시고 대꾸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몇 페이지로 가냐면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에서 첨부해가지고 부합이 나오고 혼화가 나오는데 요건 또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합 혼화 이 부분은 솔직히 독립돼서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임대차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아니면 권리의 객체로서 출제된 다른 부분과 결합돼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첨부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부합입니다. 일단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부합이라고 한다. 그죠? 이런 얘기죠. 물건끼리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뛸 수 있으면 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죠?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분리할 수 없으면 결국 달라붙은 물건에 뭘 정해야 돼요?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부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수천만 원인데 동산이 수십억이다. 이래도 뭐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는 고르지 않고 누가요?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것이 주된 것인지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돼요. 이 부분은 주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내요. 그래서 만약에 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뭐예요? X. 원칙이 뭐예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갖는 거고요. 가액 구별을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 것이 예외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라고 봐요.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인데 을이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부동산이고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의 것이란 얘기죠. 다만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독립성이 있다면 1층은 갑의 거, 2층은 누구 거예요? 을의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네 번째, 토지와 수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땅이에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인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을이 갑의 땅에 나무를 심은 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나무를 심을 뭐가 있으면요? 권원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때 이 나무는 갑의 나무가 아니라 누구 나무가 돼요? 을의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권원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으면 그 농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적 거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농작물은 침해 기간이 지나치게 뭐예요? 짧기 때문이에요. 뭐 배추 해봐야 몇 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굳이 땅 주인에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합만 정리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432페이지 6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공동 소유가 나오죠. 공동 소유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볼게요.